1997년 3월 17일 아침 9시 20분 카가와현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한 것은 카가와현 나카타도군에 살던 농기구 판매회사 사장인 A씨로 내용인즉슨 누가 내 산에 마네킹 같은 걸 불법 투기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네킹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신은 누구이며 왜 산속에 버려진 것일까요? 먼저 신고자는 이 산을 소유한 인물로 이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사유지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3월 16일 저녁에 자신의 산에 나무를 채취하러 갔다가 이 마네킹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데요. 우선 시신은 젊은 여성으로 상반신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반신은 오로지 한쪽 양말만 신고 있는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질식사였죠.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의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이윽고 발견된 시신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른다 라며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지문을 대조한 결과 이 시신은 신고자의 딸 마나베 와카시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시신 발견 이틀 전인 3월 15일 밤 10시 무렵 아르바이트를 끝낸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녀는 카가와현 미도요시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 언니와 함께 살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 기타 동호회에서 활동했고 음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집안은 자택 이외에도 부동산을 소유했기에 결코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마나베 씨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음대 진학을 목표로 전자 피아노를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한 성격이었죠.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주일에 1, 2회 정도 근무했으며 근무 시간은 오후 5시에서 밤 10시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전자 피아노를 구매할 만큼 돈이 모이자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합의했고 하필 그녀가 실종된 날은 그녀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은 집에서 자전거로 5분 정도 걸리는 꽤나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평소엔 도보나 자전거로 출근하곤 했죠. 하지만 마지막 근무일이었던 3월 15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언니가 자동차로 배웅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다만 마나베 씨는 3월 중순이라 약간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얇은 티셔츠만 한 장 입고 있었고 소지품도 약간의 잔동과 함께 삐삐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이후 마지막 근무를 끝마친 뒤 그녀가 퇴근한 시각은 밤 10시 1분경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피해자와 함께 퇴근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 동료는 마중을 나와준 가족의 자동차를 타며 귀가하던 도중 비가 오는데 편의점 건너편 교차로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멀뚱히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목격이었죠. 마나베 씨는 이전까지 무단으로 외박을 한 적이 없었으며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누군가와 만날 거라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 마나베 씨의 아버지와 언니는 집에서 자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혼자 세금 서류 작업을 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떴을 땐 16일 아침 5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나베 씨의 어머니는 현관에 딸의 신발이 없는 것을 눈치챘고 이내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그녀는 즉시 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 연락했지만 편의점 측은 마나베 씨는 어젯밤 10시에 퇴근했다 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아침 10시 무렵 마나베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친구는 마나베 씨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지만 그녀가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 전화했다는 말을 했죠. 당시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낮았기에 가족들은 딸의 삐삐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그녀에게선 답이 없었고 결국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신문에서 의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경찰에 연락해 딸의 사망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경찰은 현장 조사는 물론 피해자의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실종 직전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도중 그녀가 소지한 삐삐가 몇 번 정도 울렸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비 오는 날임에도 우산도 없이 편의점 건너편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가족에게 마중을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경찰은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약속 상대의 자동차에 탄 뒤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죠. 그런데 수사 도중 한 가지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편의점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아사히야마 공원에서 의문의 왼쪽 신발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 신발은 유족의 확인과 경찰견의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신발이 발견된 공원은 해발 238m의 산 정상 주차장 부근으로 이 공원은 바다와 더불어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장소에는 싸운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범인이 신발이 발견된 공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외진 곳으로 이동해 시신을 버렸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이 시점에서 언론의 한 가지 나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라는 점을 노려 황색 언론들이 근거도 없이 피해자는 금발로 염색한 불량 학생이었다, 밤에 놀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그녀의 아버지는 딸은 정의감이 강하고 진지한 성격이었다,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탈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 라며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신발이 발견된 아사히야마 공원에서 한 가지 유력한 목격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실종 직후인 3월 16일 당시 이 공원으로 드라이브를 나왔던 두 여성이 목격한 것으로 새벽 1시와 2시 두 번에 걸쳐 수상한 하얀 차량을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토요타의 미니밴인 에스티마였으며 차량 목격 시점은 사망 추정 시각과 거의 일치했기에 경찰은 이 차량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죠. 다만 이 신발 발견과 차량 목격 증언을 마지막으로 마나베 씨 사건의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록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범인은 이 지역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무척 외딴 장소로 최초로 신고를 받고 시신을 확인했던 경찰 역시도 처음 듣는 장소였던지라 인근에 사는 주부에게 길 안내를 받아 찾아갔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죠. 이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장소이기에 범인은 카가와현 출신이거나 이곳에 오래 산 인물로 추정됩니다. 둘째는 왜 하필 이곳에 유기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마나베 씨 아버지는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요. 지금이야 골프장이 들어서서 도로가 생겼지만 그때는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사건 당시 차로 현장에 가고 있었는데 들개 몇 마리가 자동차 본네트 위로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인은 어쩌면 완전범죄를 노린 게 아닐까? 만약 발견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딸의 시신은 들개가 먹어치워 흔적도 없었을 테니까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당시엔 들개가 굉장히 많아 지역 주민들도 어지간하면 접근을 꺼렸던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즉, 첫 번째 추측에 이어 범인은 이 지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들개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퇴직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듯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엔 CCTV도 위치 추적 같은 기술도 부족했고 수사 체제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이었죠. 지금의 수사기법이었다면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90년대 당시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진행했고 현장 수사원은 제대로 의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탑다운 방식의 수사 체제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나 손주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범인의 체포를 보지 못한 채 2022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피해자가 입었던 티셔츠, 이걸 공개한 것이 2017년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이 1997년이었으니 공개까지 20년이 걸린 셈인데요. 20년이면 설령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도 잊어버리고도 남을 시간이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복장 같은 경우는 목격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단서 중 하나인데
이걸 공개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게 답답함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지네요. 또한 이 사건은 사실 편의점 점장이 범인이다. 비가 오니까 데려다준답시고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 검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